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고도성장의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추이를 부가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추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1953년부터 현재까지의 국민계정을 집계하여 공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계정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성장의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기의 국민계정 추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국민계정에 대한 추계가 여러 연구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추계한 국민계정이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을 추계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해서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추계를 사용하겠습니다.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추계를 포함하면 1911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계정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1911년부터 2015년까지 부가가치의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제시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의 성장률은 연도에 따라 상당한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추이를 보기 위해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을 제시하였습니다. 1911년에서 1940년까지 부가가치는 연평균 4%로 성장하여 쿠츠네츠의 근대적 경제성장 조건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성장은 일본 제국의 일부로서의 한국 경제 성장이었으며 성장의 주 담지자는 일본계 자본이어서 그 성장이 바로 해방 이후 성장과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인은 근대적 경제 성장의 주변적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에 동반하는 다양한 변화를 주변인으로서나마 경험하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4%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방 이후에는 일본 제국의 분업체계가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 6.25 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체제 붕괴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로우 성장이론에 따르면 외적 충격에 의한 물적 자본의 파괴는 신속하게 회복되어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외적 충격에 의한 물적 자본의 파괴는 빠르게 재건되는데 이로 인한 고성장을 재건 효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953년 이후에 재건 효과가 작용하여 6.25 전쟁 이후 5년 동안 5.7%의 성장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높은 성장률은 재건 효과에 의한 것이어서 이후에도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건의 필요에 의해 창출되었던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1958년에는 내수가 견인하는 성장은 한계에 봉착하여 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적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습니다. 한국이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적 지식을 흡수하면서 고도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냉전 체제는 한국이 미국의 시장에 우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자본주의 진영을 수요하는 국가로 위치 지어지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도 성장을 하였으며 냉전 시기 동안 동아시아 닉스는 미국의 시장과 일본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가공무역형 성장을 통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의 추이를 보면 1963년 이후 성장세는 그 이전과는 달리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966년부터 1971년에는 연평균 11%의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성장률이 약간 떨어지긴 하였지만 1976년에서 1981년 동안을 제외하면 1991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진행된 근 30여 년의 고도 성장은 서구 국가들이 100여 년 동안 이룩한 근대적 경제 성장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고도 성장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후발성의 이익이 소멸하면서 1991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 이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의 성장률의 하락은 선진국에서 축적한 과학과 기술적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후발성의 이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 최상위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성공하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그것을 발판으로 원천 기술을 축적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성장하여 후발성의 이익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캐치업 경제에서 자국의 혁신 능력에 기반하여 성장하는 혁신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개발도상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은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벗어난 국가로서 어떻게 하면 중진국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성배와 같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밀의 단서는 산업 구성에서 일어난 구조변화와 자본 형성에서 일어난 구조변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 성장률의 장기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